엔캐리트 자금이 폐기를 하면 이거는 다시 엔화 수요를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엔화가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요. 네, 오늘 모신 분은 홍익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일본이 지금 아주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번에 자민당 총재 바뀌고 총리가 새로 임명이 되면서 이시바의 그 개인적 정치 소신, 예. 이것이 얼마나 큰 일본의 긴축과 관련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엔화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고요. 네. 오늘은 엔화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달러엔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엔화가 몇 달 만에 급격히 방향을 들어가서 틀면서 지금은 이제 엔고로 치닫고 있는데 이렇게 엔화 가치가 급상승한 이유를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5월 달에 치솟던 엔화가 급격히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이게 7월 달 들어와서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계속 떨어져 가지고 162엔에 근접했던 엔화가 140엔대로 급격하게 이제 엔고로 지금 그래프는 떨어지지만 이게 엔화 가치가 이제 상승하는 거거든요. 엔고로 간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10월 4일 현재 146엔 정도가 돼서 162엔 대비 한 10% 이상 지금 절상이 된 현상인데 이런 요인이 어떤 요인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 정도의 팩트가 들어있는데 우선은 일본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인위적인 개입을 했고 또 하나는 7월 달에 다 아시다시피 4월 달, 7월 달 2번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인상한 금액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엔화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오히려 미국 연준의 빅컷이었습니다. 즉 일본은 0.1% 혹은 0.15% 정도 두 번을 합쳐도 0.25%뿐이 안 되는데 미국 연준이 9월 달에 0.5%의 빅컷을 단행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급격하게 좁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금리 차이는 계속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엔화의 가치의 상승을 이끌었고 또 하나의 트리가 됐던 거는 대선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화 약세가 미국의 제조업을 죽이는 재앙이다라고 선거판에서 흔들므로써 당시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될 확률이 컸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되면은 엔화가 심하게 흔들리겠구나라는 이러한 것이 트리거가 돼서 특히 엔화의 상승을 이끌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일본의 신임 총리가 선거 기간 중에 무슨 얘기를 계속했었냐면 일본의 재정정책을 건전화하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본인은 지지한다 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신임 총리가 되면은 일본의 통화정책은 즉 통화정책이 정상화된다는 건 금리 인상을 의미합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고 엔화가 강세로 갈 수뿐이 없겠구나 하는 이러한 6가지 팩트가 몇 달 사이에 엔화 가치를 급등시킨 주요 요인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본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을 지난 4월 달서부터 5월 말까지 한 달 이상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때 엔화가 160엔을 넘어서자 일본 중앙은행은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거는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때 자그마치 약 10조 엔 정도의 엔화를 풀었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은 85조가 넘는 대규모 금액인데 이 통에 어느 정도 엔화 가치는 눌렀는데
그래도 시장을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재무부 장관인 제니 앨릿이 일본에 경고를 했어요. 함부로 환율 시장에 그렇게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피치 못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미국의 사전에 협조를 구해달라라고 강경하게 경고를 줬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일본이 시장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일본의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서 시장 개입을 하는 건데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국제시장의 공급 과잉이 되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는 상승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 대선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은 이거는 현 정권으로서는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니 앨릿 장관이 이렇게 강경하게 일본한테 경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다시 162엔에 근접하자 2달 만에 일본 정부는 다시 시장에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약 3조엔을 퍼부었고 7월 12일 날 2조엔 정도를 쏟아부어서 엔화가 더 이상 상승하는 거를 막았는데 하여튼 이때서부터 일본 엔화는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개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공조를 해서 일본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은 9월 달에 금리나 B컷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시장에 계속 퍼뜨리면서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생각보다는 신속하게 좁혀질 거다. 즉 그 얘기는 앞으로 엔화가 상승으로 돌아섰을 뿐이 없다라고 이제 시장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은 그러한 선포에 맞게 행동을 했는데 일단 올해 3월 달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고 금리를 0.1% 올림으로써 금리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날에 0.15%를 더 올려가지고 지금은 0.25%예요. 일본의 기준금리가. 그런데 0.25%란 게 우리 눈에는 적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일본으로서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미국 연준이 9월 달에 B컷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0.5%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나서도 그 FOMC 점도표에 의하면 올해 2번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사실의 하나는 미국이 그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정상화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년물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10년물은 그렇게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그래서 그간은 2년물 국채보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쌌었는데 이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 국채보다는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금리는 상승했다는 점 이거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팩트는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지속적으로 축소할 전망입니다. 이거는 FOMC 참가한 그 위원들의 점도표를 가지고 이제 나타낸 그래프인데 올해 미국 연준 위원들이 가장 많이 예상하는 거는 미국 금리가 4.37% 정도로 인하될 거다. 그리고 내년 말에 가면 1% 정도 더 빠져서 한 3.3%, 후년에는 2.8% 정도 돼서 앞으로는
장기 롱텀으로 봤을 때 미국 금리는 한 2.8% 정도에서 지속될 것 같다라고 FOMC 참가했던 그 위원들이 점도표에 이제 점을 찍어놓은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이렇게 미국 금리가 하향 안정되면은 일본과의 금리 차이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일본의 환율이 강세로 갈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어요. 요거는 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가 이번 대선판에서 트럼프가 엔화를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그 유세를 하면서 계속 엔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얘기는 저렇게 엔저가 장기화가 되는 건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시발로 7월 달에는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달러하고 엔화 그리고 위안화가 격차가 지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데, 이렇게 엔저 현상은 미국 제조업의 재앙과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 강세에 이게 트리거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때서부터 엔이 강세로 급격하게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될 확률이 컸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트럼프가 되면은 이거는 엔 강세로 갈 수뿐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미리 시장에서 땡겨서 엔 강세 쪽에 이제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참 이 트럼프가 영향력이 크기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일본의 환율부터 시작해서 뭐 영향을 안 받는 데들이 없어요. 산업의 sek터들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정치인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큰 변동성이 생겼던 엔화가 이번에 또 반아베 정책을 고수하는 이시바 시게루가 총재가 되고 총리가 되면서 또 이제 또 격변을 타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번에 총리 되기 전서부터 계속 반아베 정책을 추구했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아베처럼 저렇게 통화를 완화적인 정책으로 팽창시키면 안 된다. 재정도 건전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너무 팽창 정책을 쓰고 있다. 한마디로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일본이 이제 일본 경제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 아베 정책을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그 경쟁 후보인 디카치의 사나의 경제 안보상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이 다카이치 사나에는 이 사람은 예전 그 아베 총리 시절서부터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베 정책에 지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굉장히 대별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에서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면은 기준금리 인상에 부정적일 거다. 그러니까 아베처럼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살아나는 일본 경제가 다시 타격을 받고 싶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러한 관점이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를 총리로 만드는데 큰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시바 총리가 되면은 일본 재정 정책이 건전화되는 건 물론이고 통상 정책도 정상화를 지지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수용할 거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갈 거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여기에 엇나가는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틀 전인데, 이 이시바 총리가 총리 관제에서 일본은행 총재를 면담했는데, 그때 나온 뉴스의 하나가 이시바가 그 일본은행 총재한테 현재 금리를 올릴 환경이 아니다라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론하고는 틀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날 이 뉴스로 인해서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돌아서서 1개월 내에 최저치로 빠졌음과 동시에 일본 증시는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여서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소에 본인의 정책하고 최근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이 좀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가 총리 되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국민들, 투자자들이 불안해가지고 증시가 폭락하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웠겠죠. 바로 총재에 당선되는 순간 그 니케이 선물 지수가 4.5%인가요? 거의 5% 가까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 다음날 장이 열려서도 그렇게 또 폭락을 했었고 이 아무래도 그 책임이 없을 때 했던 말과 자기가 이제 총리가 돼서 나라 경제를 책임질 때 그 입장이 좀 달라지겠죠. 예,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미국의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이 엔화가 이렇게 계속 강세로 가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귀하면서 즉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귀한다는 얘기는 세계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국채시장 같은데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또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급격한 변화는 특히 지금 대선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재무부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지금 대선 시기 동안에는 설사 앞으로의 기조가 그렇더라도 협조해달라라는 게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 미국도 지금 뭐 저 바이든, 그러니까 해리스가 이겨야 되니까 예, 맞아요.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옐런 장관이. 아마 외교 통로건 어떤 통로건 이미 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선에는 좀 협조를 해달라라는 게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이러한 엔화 가치 급등이 엔캐리 자금의 회귀 요인인데 만약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귀를 대량으로 한다면 세계 자산시장에는 이제 어떤 요인이 일어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해요. 미국의 예금 금리가 일본의 대출 금리에 비해서 그간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예금 금리는 한 6% 선이었고 일본의 대출 금리는 한 1.5%면 되니까 이 차액이 벌써 4.5%인가요? 게다가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다 빼도 3% 이상은 수익이 남으니까 대부분 싼 엔화를 대출받아서 이거를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내서 그 나라 통화로 간단하게 예금만 해도 이렇게 예금 차익 3%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걸 그 나라 주식시장이나 혹은 채권시장에 투자를 하면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태까지는 많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 사실은 3% 내지 한 5% 정도 수익을 내자고 내보냈던 자금들이 이번에 엔화의 급등이 몇 달 사이에 10%가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 3, 4% 먹자고 그러다가 10%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귀할 뿐이 없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것 때문에 엔캐리 자금이 일시에 확 빠져나왔다 몰려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참 세계 자산시장으로서는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지금 회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이 요동치지 않아서 그렇지 큰 흐름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이렇게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은 이거는 일본으로 이제 회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캐리 자금이 회귀를 하면 이거는 다시 엔화 수요를 부추기기 때문에 엔고 즉 엔화를 강세로 갖고 가는 또 다른 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엔화가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해외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느 정도 나가 있냐고 보면 지금 해외에 2022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0조 달러가 나가 있습니다. 10조 달러 되는 건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달러 발행액이 한 7조 2천억 달러가 되니까 이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네요. 엄청난 금액이 해외 채권과 주식시장에 투자가 됐는데 각 나라별 표선을 봐도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엔화 자금이. 네. 프랑스 7.5%, 호주 8.3%, 네덜란드 9.5%도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본격적으로 일본으로 회귀하게 되면 세계 자산 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렇게 엔화가 급등한 팩트를 들여다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엔화가 상승할 거냐 하락할 것이냐는 이런 전망인데 이거를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티그룹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말까지 연준이 한 0.75% 더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엔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네. 그리고 맥컬리 증권은 그런 의미에서 연말에 달러 환율이 135엔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올해 말에 140엔 정도를 전망하고 있어요.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화가 연말까지 150엔에서 155엔 사이 정도에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함으로써 지금의 강세가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이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심지어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서 170엔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기관마다 엔화에 대해서 지금 보는 전망들이 좀 틀린데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데 저는 큰 흐름에서 앞으로 미국과 일본 금리의 격차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이시바 정권의 기본적인 속성이 반아베노미스 정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 강세가 지속할 전망이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궁극적인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펀더멘탈에 귀결됐을 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데 일본의 펀더멘탈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약해요. 즉 한마디로 일본의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추이가 무역수지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역수지가 지금 마이너스 상태가 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외 보유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일본의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숙제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지금도 무역수지가 커지면은 마이너스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일본이 벌어들이는 돈의 질이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즉 돈을 점점 못 벌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 수출을 봐도 마이너스 5.1%.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한국한테도 약간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10월 1일 매경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올해 한국이 일본을 지치고 수출이 세계 5위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할 정도로 일본의 지금 수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무역수지, 경상수지 자체가 계속 이렇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일본의 경쟁 성장률을 들여다보면 팬데믹 이후에 전분기 대비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로. 물론 플러스 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는 마이너스 성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5%였는데 2분기에는 다시 살아났어요. 네. 0.8%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를 주로 해가지고 0% 이하에서, 즉 한마디로 큰 흐름을 보면은 경제 성장률 추이도 지금 일본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즉 한마디로 무역해서 벌어들이는 돈도 점점 적어질 뿐만 아니라 일본은 내수를 위주로 움직이는 그러한 경제 성장을 하는데 일본 내수도 지금 생각보다 수출만큼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일본의 펀더멘탈이 지금 경미하나마 약세,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일본의 국가 부채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국가 부채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예,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고, 일본의 국가 부채는 19년 만에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간 가장 주된 원인은 그 아베노믹스로 인한 그 완화적 통화 정책하고 재정 지출 확대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계속 마이너스로 갖고 가고 있다. 올해 비로소 이걸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본 예산에서 이 국가 부채의 이자와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자그마치 일본 1년 예산의 4분의 1을 이렇게 이자 갚는 데만 써야 됩니다. 아,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 금액이 일본 국민들로 거둬들이는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 받으면 그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이자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이러한 예산 구조는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이 기준금리가 됐건 시중금리가 됐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지급 감당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처럼 절대 올릴 수가 없어요. 네. 0.25 혹은 비커스라는 0.5%씩 올리지 못하고, 그냥 솔직히 올리는 신용하는 0.1% 혹은 0.5%, 많아봐야 0.15%. 그러니까 0.1% 내외로뿐이 올릴 수가 없는데, 그나마 이것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이게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말처럼 지금 그 신임 총리가 들어와서 통화 정책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지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겠네요. 이제 막상 딱 보니까 하려고 하니 뭐 저 들어오는 돈은 요만큼인데 나갈 돈이 이만큼이고 막 이러다 맞습니다. 보면은 뭐 맞습니다. 못 하겠네요. 그다음에 또 다른 요인은 뭐냐면, 일본은 세출에 비해서 세수 거둬들이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네. 올해 일본의 세출을 보면 예산 전체 규모는 112조로 짜져 있는데 이 중에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는 69조 엔뿐이 안 돼요. 그러면 자그마치 42조 엔 정도가 이제 빵꾸가 나는데, 이거를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예산의 3분의 1 이상은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즉 국민이 됐건 외국 투자자가 됐건 돈을 꼬다가 계속 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자체가 기존의 부채도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일본 부채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아, 정말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답이 없네요. 예. 그래서 일본 정부도 이걸 어떻게든지 좀 건전하러 가기 위해서 저번에 세금을 좀 올렸다가 한번 호되게 당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백지화했을 정도로 지금 세금 인상을 올리면
일본 국민들도 힘들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정권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는 건전하러 가겠다고 세수를 올리기도 지금 힘든 형편이고 그렇다고 본래 예산 규모를 줄여서 하는 것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3분의 1 이상은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힘든데 그 일본의 국가 부채는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자 지급하는데 더 많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이러한 그 재정이나 통화 정책의 상황은 굉장한 그 저기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기도 뭐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못하고 근데 구조적으로 점점점 힘들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요인이 지금 신윤 총리가 얘기하는 재정정책 건전화의 또 다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정상화 정도 수준의 어떤 금리 인상 혹은 긴축 이건 상당히 어렵겠네요. 네,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당분간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여러 가지 팩트들이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이런 팩트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강세로 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일본의 펜터멘탈이 약한 데다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이걸 건전하기에는 많은 장애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 엔화 강세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방송 보신 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팩트도 한번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